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북한 관련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김여정 군사 행동 예고했다. 협박용으로 오산 말라. 북한 담화 성명 연일 나옵니다. 그리고요, 독한 표현, 거친 욕설 계속 담겨 있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철거도 선언했습니다. 청와대 어제 새벽 긴급 NSC 소집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이 새벽에 했습니다. 이례적입니다. 그리고요, 이 회의에는요, 합참 의장도 이례적으로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북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북한이 쏟아낸 발언을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남조선 것들과 결별한다. 군이 곧 행동 취할 것이다. 남조선 것들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북한 열흘째 대남 협박, 그리고요, 전방에 있는 GP, 감시초소에는 고사총 꺼내놓고 무력 시위 조짐도 있다. 이런 내용까지 실려 있는데 밑에 부분 보시죠. 평창전으로 돌아간 남북 분위기입니다. 김여정 연락사무소 파괴를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요, NSC 열고 대책 점검했는데 조선일보는 요 끝에 대책 점검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무슨 입장이나 브리핑이 없었다는 걸 또 강조합니다. 이 만이라는 글자 하나로요. 자,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베이징의 51명 확진, 또 코로나 공포입니다. 중국이요, 중국 당국이 선언했잖아요. 이제 코로나 다 벗어났다고. 그런데 베이징, 수도 베이징에서 터졌습니다. 하루 5만 명 이상 이용하는 수산시장이 뚫렸습니다. 그리고 지방 도시들은요, 베이징 방문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전문가들은요, 우한의 초기 모습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자, 요 맨 위부터 보이죠? 이 빨간 칸 위쪽에 보시면요, 국민들 금융 개인정보 탈탈 털렸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뭔가 어디로 샜다는 겁니다. 경찰과 금감원은 3개월째 핑퐁 게임이다. 이 털린 정보 양을 보니까요, 1.5 테라바이트 유출, 사상 최대 규모, 1.5 테라바이트. 이게 텍스트라면요,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ATM, 그리고 가맹점 포스, 단말기 해킹 통해서 나갔답니다. 카드 정보, 계좌, 주민번호까지 새 나갔다. 그러나 핑퐁 게임 하냐고 지금 대대로 뭘 못 잡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대원 정치평론가 나오셨고요. 오늘은 특별히 북한 관련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6월 15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결별 선언입니다. 북한 지금 연일 거친 말들 쏟아내고 있죠. 협박, 조롱, 비아냥 막 섞여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결별하자는 선언이다. 이렇게 신문들은 해석하고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선처 호소입니다. 9살 소녀, 지옥 같은 집에서 탈출했죠. 그리고 그 계부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오늘 오전에 심사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요, 세 번째 키워드는 안면 몰수입니다. 군함도 관련해서 일본 뭔가 시설을 만들고 뭔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약속했던 거 싹 빼버렸습니다.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건강 이상설.
그동안 건강 이상설 하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인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건강 이상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준비돼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북한 점점 독해지고 있습니다. 독설도 이런 독설이 없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아침엔 리선권, 저녁엔 김여정. 북한 이틀간 4차례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물론 그에 앞서서는 더 있었어요. 김여정 제1부부장 등등등. 그래서 뭐 열흘 정도로 포괄을 하면 날짜를 넓혀보면요. 엄청납니다. 더 숫자가. 내용 보겠습니다. 밤낮 없는 담화문 발표 유례가 없다. 김여정 발언 군부 실세 행동 예고했다. 그리고 북한 주방장도 냉면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퍼붓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요. 누굴 겨냥한지 다 보입니다. 여기 보면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인물들이 나와 있는데요. 6월 12일 아침부터 13일 밤까지 이틀입니다. 리선권 외무상 확실한 힘 키운다.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혹시 핵도 아닌가? 이런 걱정사안 했죠. 옆에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이른바 통전부장입니다. 대남, 안보, 정보 이런 거 담당하는 곳이죠.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다. 이게 뭐죠? 협박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 뭡니까 이게? 공갈입니까? 협박입니까? 그리고 권정근 외무성 미국 국장 비핵화라는 이거 보세요. 이거 좀 확대해 주세요. 비핵화라는 이런 소리, 이런 얘기까지 들어있어요. 이게 담화입니다, 이게.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 여기도 보세요. 말귀가 무딘 것들에게는 행동으로 보복해야 된다. 그리고요,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대적 행동 행사권은 총참모부에게 넘겨주겠다. 우리 지금 합참입니다. 군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행동하라고. 그럼 군사 도발 아닙니까? 이거는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잡아주세요. 크게. 이게 방송에서 소개하지 적합하지 않은 단어가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수 먹을 땐 요사를 떨더니 옥류관 주방장까지 대남 비난. 옥류관 주방장은 우리로 치면은 사실 요리사, 민간인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거 분명히 북한 당국에서 동원한 거겠죠. 돌아가선 한 일도 없이 우리에게 대못 남당국자라고 겨냥했어요. 그러나 누구지 다 압니다. 남당국자.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었던 남당국자. 북한 매체에 기고를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북한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예가 있거든요. 영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합의와 선언도 휴지장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름 발린 말을 한들 누가 고지 듣겠는가.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다. 자, 연일 나오는 북한의 성명 담화, 기고, 회견 등등등 보면은요, 굉장히 거친 표현인데 이 얘기는 좀 더 옆으로 좀 두겠습니다. 내용면에서 보겠습니다. 전체로 보면은 우리와 남한과 미국에 뭔가 배신당했다는 취지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북한은 뭘 배신당했다는 건가요? 예, 우선 제 소속이 한국군사문제연구소가 아니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원님이 바로 잡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 크게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이 남북 정상들이 만나서 그리고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정상선언을. 4.27 판문점 선언은 이제 아주 개괄적인 거기에요. 어떻게 교류 협력을 하고 어떻게 이제 남북 간의 평화 교류를 하면서 이 평화 체제를 유지해 나갈 건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평양 선언은 굉장히 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서 할 거냐 하는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동해안과 서해안 철도 연결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남북한 간에 중요한 도로들 그것도 연결하겠다는 것도 나와 있고요. 개성공단도 되는 대로 빨리 이제 활성화시키고 예. 금강산 관광도 시작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도 사실상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건 협력도 하고 그리고 남북한에 같이 뭐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저기 올림픽 경기 그때 같이 이제 단일팀으로 나가자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오늘이 6.15 선언 20주년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뭐 14선언도 그렇고 6.15 20주년 이 선언들도 그때 같이 공동으로 크게 나가자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저 뒷부분은 다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고 사실상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앞에 부분 두세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남북한의 철도 연결과 도로 연결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조업의 정상화 여기에 이제 초점이 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상 작년도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아무것도 진척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중점적으로 시비를 걸고 들어서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설명을 하신 대로 하노이, 이른바 하노이 노딜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표현이 지금 강하게 나타난다는 건데 사실은 하노이 노딜이 있은 지가 꽤 지났어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 처음부터 문제 삼은 건 대북 전단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가 사실 굉장히 무리수라는 비판을 들어가면서까지 뭔가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두 가지가 궁금한 거예요. 하노이 노딜이 있었는지 왜 이제 와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가? 그리고 대북 전단은 그러면은 핑계였을 뿐인 건가?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두 개 다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북 전단은 순전히 핑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제 첫 번째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사실상 작년도 연말에 북한은 노동당 전원 회의를 연말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년사도 안 했는데 그때 나와 있는 그 핵심 내용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이 계속 적대시 정책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없을 것이고 우리는 충격적인 행동을 보여줄 거고 세계는 곧 북한이 보유하게 될 전략 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조금 이제 계속해서 기다린 거죠. 그런데 이제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작년 12월 달 끝나서 올해 뭐 2, 3월, 3, 4월 동안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때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뭐 전대미문의 이런 감염병이 발생한 거거든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좀 미뤄진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미뤄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대통령은 1월 달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사실상 남북한 간에 여러 가지가 교착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이제 설령 유엔 제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양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남북한 뭐 관광 문제라든지 또는 뭐 남북한 간의 방역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부터 해나가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실상 작년도에 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사실상 NGO 단체들조차도 북한과의 접촉을 금지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떤 시점을 북한은 기다려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시점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이 전단을 우리 탈북단체에서 보낸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중요한 이제 회의가 북한에서는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회의가 두 번에 걸쳐서 저는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4월 11일 날 정치국 회의고요. 하나는 6월 7일 날 정치국 회의입니다. 막 김여정이가 이제 막 쏟아내기 시작할 때 그때의 얘기인데 이때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사실상 바깥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일종의 한국에 대한 대남 정책들이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게 아닌가. 그 결정된 것이 이게 이제 대북 전단과 연관해가지고 이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좀 울고 싶은데 뺨을 제대로 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지금
아까도 이제 우리 예.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10일 동안 예. 지금 북한이 쏟아내고 있는 내용 예. 그리고 그 수준 그걸 보면 정말 이제는 한국과 뭐 북한 사이가 이제 결별 단계에 완전히 접어든 것 같고 이제는 이제 북한의 주방장까지 예. 등장해서 말하는 걸 보면 예. 이게 도대체 이게 시장에서도 요새 저런 얘기는 안 쓰거든요. 아. 그래서 사람의 품격이라고 하는 거, 예. 한 국가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언어로 표출될 수 있는데 저 정도의 언어 수준으로 표출이 된다라고 하면 예. 이 북한하고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이 관계를 더 회복해 나갈 건가 하는 그런 회의가 많이 들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대북전단은 빌미 핑계였을 뿐이다. 그게 아니라도 북한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을 북한에서 문제 삼을 때 특히 김여정 제1부장이 강하게 비판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단속하겠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럼 이거는 소위 말해서 질병으로 치면 대증요법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지금 저 질문을 잘 예.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예.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대북전단에 북한이 말하는 최고 존엄에 예. 대한 어떤 그 모독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쏟아내고 있는 거 보면 우리 대통령은 우리가 뽑은 거 아니에요? 예. 북한은 자기네들이 뽑은 게 아니고 세습된 거지만 그렇죠. 한국의 대통령은 예. 우리 국민들이 뽑은 거예요. 예. 그 국민들이 뽑은 우리의 지도자에 대해서 지금 모독하고 있는 내용을 예. 보면 정말 뭐 말이 안 나올 정도인데 자기들의 그 최고 존엄만 중요하고 우리 대통령도 우리로 보면 최고 존엄이고 예. 우리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다 최고 존엄인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막가자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옥류관 주방장까지 동원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냉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면은 사실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렸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는 선언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분위기는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도드라진 인물이 사실 김여정이거든요. 근데 김여정은 노동당 제1부부장, 의로 치면 차관급 정도입니다. 차관급 정도인데 성명을 발표를 연일 하고 있고요. 뭐 담화 형식의 담화든 성명도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군부를 향해서 지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여동생이라는 특수한 사항도 있지만 북한 내부에서 또 위계 관계라다 이런 건 상관없이 가는 겁니까,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금 이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예. 김여정이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예. 처음에 발표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지만 이번 발표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최고 지도자의 명령 그리고 당의 명령, 국가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위임된 권한 속에서 이렇게 지시를 한다. 그 부분을 강조를 한 거군요. 그렇죠. 이번에는. 일부러 강조를 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김여정이가 오히려 김정은보다 더 높은 위상이나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오해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북한 내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를 들면 이제 김여정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있을 수 있지만 예. 북한 내부로 보서는 그렇게 안 볼 수도 있거든요. 그냥 백도혈통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예. 이번에 이것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했다는 것은 예. 이제는 김여정이가 북한 주민들 전체가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그 김여정의 말을 지시로 받아들이면서 각종 단체들이 김여정의 지시를 이제는 수행해야 된다라고 불기대를 하고 예. 군중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과거와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여정이가 한 번 정도 나오는 것은 이해를 해요. 예. 그러나 이렇게 두 번, 세 번, 예. 네 번 나오면 예. 김여정조차도 옥류관 주방장과 똑같은 위상을 가진 사람으로밖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인식을 못하게 될 너무 거다. 자주 나오게 되면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게 되면 자제하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임 또는 김정은 위원의 지시를 받아서 자꾸 나오는 거니까 왠지 동원의 느낌을 자꾸 줄 수 있다는 거네요. 지금 자주 나오면은. 근데 지금 꽤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요.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긴장하는 부분은요. 군사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북한 10월. 그러니까 10월이면 미국 대선 한 달 전이잖아요. 10월 기습 도발 가능성 또는
탈북자 암살 시도할 수도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요. 트럼프 대북 외교가 파산했다. 국무부 북한 대화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지금 뭐 이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한국 방어 공약 유지 강조했지만 트럼프 불개입 발언에 무색해졌다. 지금 이런 어떤 내용 과연 향후에 북한이 어떤 모습으로 더 나아갈까 지금 그걸 전망했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김여정 지시받은 북군부 뭐든 해야 할 상황. 그렇습니다. 김여정.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어떻게 위탁을 받아서 군에 지시하는 형태가 됐어요. 그러면 군은 지시를 받은 거잖아요.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이 언급한 다음 단계 행동의 촉각이다. 뭘까요, 다음? 뭘까? 여기 뭐 SLBM 발사, 국지 사격 등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 초소 인공기 제거, 도발 임박설도 나오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 얘기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김열수 실장님. 네. 군사적으로 과연 어떤 모습, 어떤 도발을 할까? 그리고 이 탈북민에 대한 위협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도발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한국에 대한 대남 도발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국제적 도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략 무기를 이제 쏘는 것이 이제 국제적 도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뭐 10월 얘기하는 것은 예. 그것은 이제 전략적 도발에 해당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도로 나오면 예. 아마 북한 총참모부에 의한 예. 지시에 의한 대남 군사 도발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몇 가지 짚어보면 우선 DMZ 내에서의 어떤 도발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 한국 GP에 대한 도발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이제 거기에서 유해 발굴하는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도발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NLL상 지금 이제 꽃게철인데요. 예. 여기에 대한 도발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세 번째는 NLL을 연해서 우리 서해 5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서해 5도에 대한 우리가 좀 상상하기 좀 싫은 그런 좀 최악의 그런 도발도 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지금 북한에서 계속 우리 탈북민들 3만 5천 명 가까운 탈북민들이 예. 쓰레기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옛날에 그 이한영인가요? 이런 예. 사람처럼 이런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테러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성공단 내에서 뭐 다 이제 그 남북연락사무소 형체없이 예. 사라질 거라고 그러는데 그 폭파하고 나면 그쪽으로 이제 다시 옛날에 개성공단을 만들 때 철수했던 예. 북한군 2개 사단하고 1개 포병여단이 다시 그쪽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뭐 그것은 이제 북한이 하는 거니까 우리로 봐서는 도발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런 대남 도발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 예. 뒤에 예. 아마 전략적 도발로 넘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날짜라고 보는데요. 예. 지금 우리 탈북단체 큰 두 군데에서 하나는 21일이고 하나는 24일인데 21일과 25일인가요? 25일 각각 이제 페트병을 통해 가지고 쌀을 보내고 그다음에 대북 전단을 보내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장소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만일 장소가 공개된다면 예. 그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NLL과 DMZ에서의 어떤 도발, 일단 그 단계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전략 무기를 통한 도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일단 뭐 시나리오처럼 뭐 많은 전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예.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제 이런 예.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 한국도 예를 들어서 그런 도발 원점에 대해서 또는 주의 세력에 대해서 예. 우리가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안 하는데 예. 이것이 이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면도 있겠지만 예. 오히려 좀 준엄하게 만일에 그런 도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된다. 이런 정도의 대변인 담화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계속 우리한테 생각합니다.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불미스러운 불상사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을 경우 이 책임은 오롯이 북한이 져야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아직은 우리 당국, 우리 정부 당국도 물론 고민이 크겠죠.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고민 깊어진 청와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야 NSC 회의에 합참 의장도 참석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위협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무슨 내용을 논의했는지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군 대비태세 점검위의 이례적 멤버로 참여한 것 아니냐. 민간 교류까지 위축, 대화 불씨 꺼졌다.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 통일부 실기론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은 지금 무슨 생각할까요? 이 와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먼 나라 갈등 해결은 미국의 의무 아니다. 먼 나라, 이거 어느 나라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괜히 우리가 떠오르는 거는 맞습니다.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이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아주 심화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협박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근데 먼 나라 갈등 해결은 미국 의무 아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자,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If our people are threatened, we will never, ever hesitate to act. And when we fight, from now on, we will only fight to win. 자, 윤경호 의원님.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북한에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도 자체도 상조 안 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자, 그렇다면 미국이 어떤 움직임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미국을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수단이 있을까요? 우리로서 카드가 사실 뚜렷하게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러나 중요한 건 미국 내의 정치 일정, 미국 내 정치 판도에 예. 북한이라는 문제가, 한반도라는 문제가 어떻게 미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건가를 예. 다시 환기를 시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년 반의 재임 기간 중에 예. 북한에 대해서 공을 얼마나 많이 들였습니까? 싱가포르에 만나서 김정은과 만나서 그걸 나름대로는 굉장히 치적으로 내세웠죠.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에 있었던 전략적 모함, 뭐 전략적 불개입 예. 뭐 이런 것들이 북한의 핵무장만을 불러왔고 예. 아무런 성과가 예. 없었다라고 공격을 했거든요. 예. 그거에 미국 국민들이 나름대로는 박수를 했는지도 모르죠.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11월에 지금 대선이 있는 상황인데 예. 그동안에 북한에 공들였던 거 다시 물거품으로 가도록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찌 보면 자극 내지는 환기를 예. 해주는 수밖에 저는 없지 않을까. 아. 오늘 아침에 신문들이 예. 방금 잠시 자막이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웨스트포인트 미 육사의 예. 졸업식에 가서 했던 연설 중에 예. 먼 나라의 갈등 거기에 개입하는 게 미국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제가 보기엔 꼭 그걸 우리 남북한 간의 갈등 또는 제3국에서 벌어지고 예. 있는 국지적인 충돌이나 갈등에 미국이 예. 세계의 경찰로 나서지 말아야 된다라는 식의 해석으로 연결하는 거. 전 글쎄요.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닐 것 같은 게 예. 지금 트럼프로서는 해외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예. 주둔군 비용, 주둔 비용 부담을 그 나라에 넘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 독일이든 우리든 뭐 예. 대표적으로. 그래서 독일에서는 메르켈 총리에게 알리지도 않고 주독 미군을 일부 병력을 줄이겠다는 예. 결정까지도 했다는 거고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나 독일의 경우는 유럽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인 가치, 우리가 동북아에서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가치를 보면 그건 미국의 이익도 있거든요. 예. 평택에 새로 조성된 미군 기지를 다녀오신 분들은 주한 미군이 철수한다는 얘기는 이만큼도 믿지 않습니다. 예. 그 어마어마한 규모와 예, 예. 세계 최대의 예.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런 점에서 전 트럼프는 그 얘기는 어찌 보면 약간 전술적인 개념으로 한 거라고 저는 그냥 봅니다. 지금 미군, 주한미군 철수 얘기 나왔어요. 김열 실장님. 사실 독일 같은 경우도 메르켈 총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냥 철수 발표해버렸어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이 미군 철수와 관련된 것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죠. 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두 번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의 철수, 그리고 이라크의 철수, 그리고 이제 심지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미국이 예. 직접 싸웠던 적이었잖아요. 그 적과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예. 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큰 틀 속에서 주동 미군, 주일 미군, 주한 미군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저 내용을 보고 아마 우리 그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걱정하실 텐데 우리 좀 논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저도 논설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육사 졸업식에 가가지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기본적으로는 다 철수하려고 하는 거다. 우리는 세계 경찰이 예. 아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메티스를 내가 이 시리아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다고 그랬을 때 메티스 장관이 반대해서 내가 목을 잘랐는데 예. 그 이유가 바로 전체적으로 이 미군을 내가 철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플로이드 그 예. 흑인이 그 포갑적 예. 경찰 진압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이제 주 방위군이 동원이 되고 연방 방위군이 동원이 됐단 예.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방기를 들고 나선 게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합참부 의장도 예.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 연방군이라고 하는 거 외국 나가서 세계 경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예. 이거 우리 국민들 안전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 내용이 같이 이 말뜻 예. 단 한 문장밖에 없지만 예. 이 말뜻에 훨씬 더 깊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트럼프 드리고 대통령이 싶습니다. 그 말 통해서 정치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외적으로요. 여기 보면 만평이 좀 있는데 뭐 지금 상황을 정리하고 있어요. 이웃나라 먼 나라 지금 북한 위협 뭐가 떨어졌어요. 지금 폭탄이 이건 말폭탄이겠죠 일단은. 근데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거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 앞에 다른 폭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러게 귓등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이런 모습이다라고 만평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최근에 북한의 이런 협박,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겠습니다. 기사. 북한 협박 속에 법녀 의원 173명은 종전선언하자. 지금 이 결의안 채택하자.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야당, 현 상황에선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결의안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기업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 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하고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책을 하자. 이렇게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이 분위기에서 이거 할 거냐라는 반발을 좀 하고 있어요. 정철 편집위원,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광화문에 보니까 6.25 70주년 예. 행사가 뭐 열리면서 거기에 다양한 뭐 시설물들을 설치해놨던데 예. 6.25가 끝났다고 본다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6.25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저렇게 험한 말로 예. 우리를 협박하는 것만 봐도 우리에게는 아직 평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 평화는 서로가 상대를 적대시하지 않을 때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무기를 내려놓고 예. 악수할 때 평화는 달성됩니다. 예. 근데 우리는 북한이 설사 4.27 판문점 선언에서 예. 그 이후에 평양에서 악수는 했다 하더라도 뒷짐진 왼손에서 몽둥이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몽둥이가 사라진다면 종전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한 손에는 악수를 했지만 예. 왼손에는 항상 몽둥이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도 잊지 않고 어제 오늘도 계속 저런 험한 말을 들었을 때 역시 북한은 몽둥이를 항상 뒤에 갖고 있구나. 예. 그래서 그 몽둥이를 내려놓았을 때 저희는 종전선언을 할 수가 있고 평화가 왔다는 것을 서로에게 인지하고 서로에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173분이 말씀하시는 건 예. 아직도 낭만적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산소는 지금 공기 중에 널려 있어서 예. 산소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예. 하지만 그 산소가 사라졌을 때 금방 목숨을 잃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정말 절실하다는 것을 지금 낭만주의에 빠져서 저희가 잘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대원 정치평론가. 북한이 우리를 적으로 돌리는 상황에서 지금 최영철 편집은 좀 낭만적인 움직임이라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 그 남북 평화 통일을 하자는 거 예. 반대할 국민 없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이 개방화돼서 남북이 같이 함께 상생 경제를 이루고 함께 발전하자는 거 반대할 국민들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이 때와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연일 우리 정부를 향해서 막말을 예. 쏟아놓고 예. 무력 도발을 위협을 하는데 예. 사실 정부 여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런 대의 명분을 북한하고 대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도 예.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건 뭐냐면 예. 북한 지도부만 그 불편해하는 대북 비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예. 연일 정부 여당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걸 갖다 법을 만들겠다, 뭐 단죄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서 국민 전체가 지금 불편해하는 뭐 북한의 막말이라든가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거의 뭐 과연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려스러울 정도로 침묵하고 있어요. 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예. 사실은 이 통일부나 외교부가 북한하고 대화하고 예. 평화를 얘기하는 건 이해하지만 예. 국방부마저도 요즘은 이 정부 들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9.19 군사합의는 반드시 준수돼야 된다. 예.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 및 우발적 충돌을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면 예전 제가 군에 있을 때 같았으면 예. 어떠한 무력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는 준비가 돼 있고 도발 시 강력 응징하겠다. 이런 국방부의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못 나오는 게 사회 전반적으로 정부의 기조가 예. 그렇게 정해지다 보니 국방부마저도 요즘은 과연 대북 예. 태세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건지 예. 응징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정부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 조대원 평론가는 젊은 시절 이제 군에 좀 몸을 담고 계셔서 아마 군 관련된 그런 내용을 좀 더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그런데 또 생각을 좀 돌려보면은요. 특히 이제 여당 입장에서 사실 뭐 우리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사실 할 게 없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지금 딱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뭔가 끈이라도 좀 유지해보자.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런 분위기니까 예. 오히려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시네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 건 물론 이렇게 예.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고 당연히 경계태세를 갖춰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북한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에 관련된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북한도 우리 남측과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그 제재 완화라든지 체제 구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든지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기다림의 그 장고 끝에 이런 부분들로 이제 태세 전환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을수록 좀 더 좀 북한이 원하는 진짜 속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역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좀 그렇게 좀 봐줄 필요가 있다 이런 해석이셨네요. 알겠습니다. 북한 얘기 길게 좀 해봤습니다. 워낙 주말 동안에요 이슈가 이 이슈가 모든 걸 다 삼킨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좀 다뤄봤습니다. 이번에는 3명의 인물이 사진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야기와 사연이 담겨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또 나왔네요. 우리 앞서 트럼프 대통령 영상으로 한번 봤는데 또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또 보시죠. 손 떨리고 휘청. 트럼프 뇌신경 이상 신호인가?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육사연설. 방금 전에 영상 보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거. 거기가 육사 졸업식이었거든요. 미국 육사 웨스트 포인트. 근데 그 발언 말고요. 발언을 하고 발언을 끝내고 전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모습을 보였답니다. 육사연설 때 두 손으로 물컵을 들고 계단에서 휘청. 발음도 잘 안 돼. 반복하고. 그러다 트럼프 내가 넘어지는 일 없을 것. 또 반박을 바로 하긴 했습니다만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미국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저 육사 졸업식인데 손 보세요. 한 손으로 손이 안 올라갑니다. 받쳤죠? 조금 이상합니다. 뭔가 손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 그리고 걸음걸이 보세요. 옆에 있는 군 장성은 잘 걸어가요. 근데 어색하죠? 가까스로 내려왔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안 나왔지만 계단에 가기 전에 난간을 꽉 잡는 모습도 있었어요. 계속 난간에 의지하면서. 그리고 이 화면이 끝났는데 여기 보시면 트럼프 미 육사 졸업식 축사 후 비틀거리며 계단 내려갔다. 다음 화면 또 보겠습니다. 그러다 해명을 해요. 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SNS에 올립니다. 저기 있죠? 트위터. 거기에 올렸어요. 경사로가 길고 가파르며 아주 미끄러웠다.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건 가짜 뉴스가 좋아할
넘어지는 것이다. 가짜 뉴스라고 또 그러네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윤경호 의원님. 이상한 건가요? 이상하지 않은 걸 너무 이상하게 본 건가요?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46년생이니까 나이로 따지면 좀 걱정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미국이라는 사회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되는 관행을 보면 저렇게 웨스트포인트 갔다가 잠깐 비춰지는 모습 그것만 딱 집어서 보도한 뉴욕 데일리 뉴스라는 하나의 작은 매체 그거에 저는 관심을 가질 일은 아니다. 예. 트럼프는 매일 기자들과 만나고요. 예. 트럼프의 동선과 트럼프의 움직임은 누구에게나 다 공개가 그렇죠.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꼬여서 뭐 흔히 말하는 뭐 이제 노인들에게 생길 수 있는 예. 파킨슨병 뭐 이런 것들 예. 의심이 된다. 글쎄요. 그랬다면 진작 문제 제기가 됐을 겁니다. 유독이 왜 이날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냥 일부 지방 뭐 지방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로컬 페이퍼가 그냥 재미를 위해서 하나 던진 걸로 보고요. 다만 만약에 트럼프의 건강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 미국 대선 국면에서 이미 제기가 됐죠. 미국 대선에서는 후보에 더군다나 양쪽 대선 양당의 후보가 지금 확정이 된 상태 아닙니까? 공화당은 현직인 트럼프, 민주당은 조 바이든. 두 사람 다 나이가 지금 많습니다. 만약에 후보의 건강이 문제가 됐다면 진작 이게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이 됐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기사는 그렇게 주목할 만한 가치가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내용과 영상하고 같이 보니까 더 이상하게 보이긴 했어요, 사실. 조대현 평론가. 사실 육사 졸업식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 입장에서 좀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군. 그렇죠. 예. 그리고 앞으로 장교가 될 인물들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도 주고 본인의 어떤 얘기도 하고 싶은데 생각지도 않게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게 아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상해 보입니까? 아니면 이상하다고 하는 게 이상한 겁니까? 아니, 실제로 그 내려오는 계단이 미끄러웠을 수도 있잖아요. 옆에 장군도 보니까 좀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고 저도 방금 뉴스를 보면서 화면을 유심히 봤는데 평지로 내려왔을 또 뭐 제대로 걸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신문들도 각자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요즘은 많이 이렇게 미국 언론들은 노골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건 없고요. 우리는 어쨌든 그 미국의 영향을 뭐 세계 어느 나라도 안 받는 나라가 없겠지만 우리는 특히 안보하고도 직결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에 대해서는 미 대통령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이번 기회도 봤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어쨌든 안보 문제는 미국과 굳건한 공조 하에서도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한국 자체적으로도 어쨌든 그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 스스로의 안보를 준비하는 자세는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이런 뉴스도 있고 영상도 있고 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뭐 모르죠. 그리고 대통령의 건강은 극비 아닙니까? 이건 극비상. 실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마 이거를 조용히 해결하지 뭐 이렇게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이 인물은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부입니다. 그 9살 소녀를 학대한 것으로 지금 경찰은 보고 잡혔죠.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오전에 받게 됩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집은 지옥이었는가? 이렇게 묻게 되는 상황인데요. 창녕 9세 여아 학대 계부의 경찰 도주 우려 영장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부 혐의 일부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선처발한다는 입장입니다. 선처를 해달라고 읍소를 하고 있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아이 짐승 취급하고 선처라니 이 의붓 아버지의 뿔난 네티즌들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가? 조사에서 일부 혐의 인정 후 선처 호소다. 그리고요. 경찰 피해 아동 일기를 확보했습니다. 일기, 아이의 일기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증거일 수도 있고요. 학대 여부 분석이다. 그리고요. 여기 내용 보면 일기장입니다. 경찰은 추가 압수수색에서 피해 아동이 쓴 일기장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경찰은 일기 내용 중에 학대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자,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습적으로 아동 학대한 부분 인정하십니까? 잠시만요. 어린이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드십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잠깐 안 느끼시나요? 딸 왜 때리셨어요? 왜 학대하신 거예요? 자, 조대진 변호사. 오늘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본인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선처를 호소했어요. 이 선처 호소 오늘 영장 심사 때 통할까요? 뭐 대부분 선처를 바라는 것은 예. 대부분의 이제 피의자들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인데 예.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너무 죄질이 안 좋습니다. 죄질이 안 좋고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고 예. 또 지금 아까 보도에 나왔다시피 혐의 일부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만 인정을 하면은 재판부들 입장에서는 다 인정을 하고 사죄를 해도 봐주기 힘든데 일부도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이 일부는 또 내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또 지금 변명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아주 안 좋게 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말씀은 드리기 좀 어렵지만 예. 학대 행위들이 좀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또 예. 좀 잔인했다는 점을 볼 때도 구체적인 물건들이 확보가 됐잖아요. 네네. 지금 그리고 또 이제 학대 행위에 관련돼서 아이가 또 쓴 여러 가지 일기장의 내용들을 예. 바탕으로 했을 때 꽤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착이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재판부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처해봐야 소용없다. 지금 네티즌들 막 분노했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어려울 것 같고 일기장 아이가 무엇을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증거가 될 만한 내용 좀 경찰이 좀 찾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요. 최영실 편집이요. 네.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일 있을 때만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도 서구화되면서 성개방 예. 풍조가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린 사람들도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나겠죠. 그렇다 보면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도 없이 준비도 없이 덜컥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도 친엄마가 보니까 27살이에요. 예. 27살인데 큰애가 벌써 9살이에요. 9살. 그렇다면 10대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인데 예. 10대에 아이를 낳는다면 부모가 뭔지 그리고 아이에 대한 훈육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모로서 사회화되는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기는 이미 부모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아이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런데 아이는 칭얼거리거나 이러면 분노 조절되지 않고 예. 이러다 보니 아이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젊은 부부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기울여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 교육을 좀 학교에서 시켜야 되나요? 어떻게 합니까? 출산을 앞둔 사람들에게 복지센터에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아동 폭력에 대한 교육을 일정 부분 수강을 하든지 그러한 국가가 저분들에 대해서 사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부모로서의 사회화를 미리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서 준비시키지 않는다면 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개연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잘 인정하지 않고 폐쇄된 삶을 살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악순환에 계속 빠질 우려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 하나를 온 마을이 키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주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실은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갓난아이를 어떻게 안고 먹이고 이런 기본적인 육아교육, 그리고 우리나라에 출산과 관련된 수당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수당을 받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는 조건으로 하든가 방법은 찾으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인물인데 오늘도 나왔네요.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보시죠. 친문 양대 그룹이 이낙연 놓고 갈라서나. 친문 내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룹이 여러 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서는 양대 그룹으로 구분을 했는데 부산 친문과 부엉이 모임. 그러니까 부산 친문은 과거에 옛날 이른바 부산 기반의 친노 그런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부산 친문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부엉이 모임.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모임도 또 있거든요. 이게 뭔가
갈라지는 거냐 이렇게 분석이 돼 있어요. 부산 친문의 핵심 최인호, 이낙연 지지 이렇게 됐습니다. 영남 상당수가 내 생각에 동의한다. 그리고 부엉이 모임 홍영표 등과 이견. 홍영표 의원은 지금 당권 도전을 하려고 하잖아요. 당내 친문 여러 갈래 분화 중이다. 지금 이낙연이란 인물의 당권 도전을 놓고 뭔가 분열이 되고 있다. 지금 이런 기사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볼게요. 이낙연 당권 도전 선언 임박했다. 친문 속속 합류하고 있다. 역시 같은 내용이 있고요. 여기 보면 뭐 지금 이 이낙연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이름까지 막 적혀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대략 한 10명 정도 나온다. 지금 설명도 있습니다. 출마 선언 장소 국회 유력소 호남 이미지 극복할 PK도 거론됐다. 지금 PK인데 여기 최인호 의원이 지지를 입장을 밝혔으니까 뭔가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을 얻었다. 지금 이렇게 또 분석도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이거 아무래도 친문이니까 조대진 변호사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기사가 뭐 분화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약간 다른 생각이세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일단은 뭐 신문에서 지금 보도되는 거를 보면 뭐 마치 뭐 그 친문에 관련된 뭐 세력화가 이렇게 명백하게 막 이렇게 뭐 갈등이 있어가지고 뭐 분열되는 갈라지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일부 이제 개별 의원들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친문이라고는 하지만 그 친문이 꼭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지 이걸 뭐 세력화해서 누구를 몰아주겠다 이런 방향이 잡힌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내용이요, 이 내용. 최영철 편집위원 쓰셨는데 제가 사실은 조대진 변호사도 쓰셔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미리 안 드렸어요. 그냥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 더 할게요. 그래서 질문을. 이낙연 전 총리의 당권 도전을 둘러싸고 그 이후에 당권 도전 의사를 비쳤을 때 당내가 사실 분란 속으로 갔어요. 뭐 분란이라는 표현이 너무 과하다면 최소한 갈등, 소음 이런 게 났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일단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의원은 지금 여권에서 되게 훌륭한 자산 아닙니까? 훌륭한 자산이기 때문에 뭐 이낙연 총리가 뭐 대권을 도전하느냐, 당권을 도전하느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부분들도 그 과정이 진행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커다란 이렇게 뭐 갈등의 신호라든지 전조라든지 이게 뭐 이낙연 총리가 이번에 당권에 도전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과 뭐 부딪힌다 이렇게 바라볼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있을 만한 그 과정을 좀 봐달라 이런 그렇습니다. 분석 같아요. 최영철 위원님은 쓰셨는데 뭐 열쇠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열쇠는 이낙연의 지지율이 모든 문을 연다. 이낙연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고공행진을 계속하면 모든 세력이 이낙연 전 총리에게 편승하는 효과로 이어질 겁니다. 대세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정치판이 그렇습니다. 센 사람한테 붙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뭐 김종인 안 된다고 그렇게 시끄럽다가 요즘은 김종인 안 된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김종인 밑에 다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 사람, 지지율이 높은 사람한테 무조건 붙게 돼 있는데 요즘 왜 이낙연에 대해서 반대하는 무리들이 조금 나오는가? 그것은 야당이 약간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그렇다면 이낙연으로 되나? 뭐 이런 질문들이 솔직히 한두 가지씩 나오고 사실 이낙연 전 총리의 대선 주자 지지율이 약간 내려갔어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낙연이 당권을 거쳐서 대권을 가야 하느냐 아니면 막바로 대권 가야 하느냐 그 질문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왜 당권을 왜 잡아? 치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어제 우원식 의원이 한마디 했죠. 왜 대권 주자가 당권을 왜 잡냐고.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낙연 대세론이 몇 달 전보다는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낙연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 포물선을 정점을 찍고 약간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가 대세론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지지율이 고공으로 유지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흔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낙연 전 총리는 사실 친노나 친문의 정통이 아니죠.
왜냐하면 친노나 친문의 정통은 학생 운동을 했거나 노동 운동을 했거나 어떤 운동 세력이 하는데 이낙연 전 총리는 기자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온 사실상 운동 세력이 아니단 말이죠. 정통성에서 여러 가지로 밀리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는 핸디캡이 있다는 얘기죠. 표의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김부겸이나 뭐 김영춘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왔던 것처럼 민주당이 영남 사람이면 좀 더 확장성이 있는데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또 지적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약점에 대해서 스스로 얼마나 방어막을 잘 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이낙연 전 총리가 아주 노련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잘 방어하겠지만 당의 흔들기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최영철 편집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낙연 전 총리가 국회의원이 돼서 뭐 당권 얘기가 나왔을 때는 아니 대선 가실 분이 당권을 굳이 왜 하세요라는 분위기. 그러다가 지금은 당권을 미추니까 왜 당권이야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최영철 편집은 더 갔어요. 다른 대선 주자도 있는데까지 지금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가다가 정점에 왔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급격히 최영철 편집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율이 내려가게 되면 이제 민주당 대선판은 다시 다자구도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에 생각보다 센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치단체장 중에도 박원순, 이재명 그리고 지금 원외가 됐습니다만은 뭐 김부겸, 뭐 김영춘, 김두관도 이번에 영남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원톱에서 다자구도로 가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친문은 더욱더 분화가 되고 대선 판도는 좀 더 복잡해진다. 복작가의 세계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지지율입니다. 그리고 지지율은요. 국민들의 지지잖아요. 그 지지가 얼마나 강하냐가 결국은 판가름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윤경호 의원님. 저는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에 나오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고 그거에 따라서 뭐 지지하는 의원들이 두셋 하루 이렇게 나뉘는 건 당연한 과정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당대표가 됐을 경우 내년 3월까지만 지금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이전 상황에 내년 3월 이전에 지금의 집권당과 지금의 청와대가 현재처럼 항상 같은 길로만 갈 거냐. 그렇지 않고 과거의 전례를 볼 때 여당도 청와대와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 건 시간 문제다. 다시 말하면 대권 유력한 후보인 당대표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한 배를 타고 2인자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냥 고개를 숙이고 대선까지 갈 거냐. 아니면 어느 시점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딪히거나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을 밟는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갈등 구도를 감수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후자 갈등 구도 또는 부딪힌다로 간다면 그건 당대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대표가 청와대와 계속해서 부딪히고 갈등 구도 이를테면 뜨는 태양 지는 태양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만든다면 그건 국민에게도 혼란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전략을 취한다면 당대표로 나오는 건 본인에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에 2인자로 그냥 만족을 하고 대선까지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세력의 후원 아래 갈 거면 당대표로 나오는 게 가장 절실할 거다. 저는 그냥 제3자의 관점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당대표를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그 의미가 너무나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걸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댓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오늘도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북한과 관련된 댓글이 오늘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은 이렇군요. 주방장에는 주방장으로 대응하자. 주방장이 비난했으니 우리도 주방장을 통해서 비난하자. 그런데 어떤 주방장을 할 것인가도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는 정부가 막 민간을 뭐라고 이렇게 동원하는 게 안 되는 나라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화가 나셨나 봅니다. 주방장에는 주방장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댓글은요. 김여정이 제일 순위다라고 공식 광고를 북에서 하는 것에 우리를 이용하는 것 이용당하지 말자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고요.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미국한테 있는 불만을
애꿎은 나만의 화풀이를 하나 요구가 있으면 차라리 사정을 해야지 사정을 할 것이지 허구한 날 돌려치기 분풀이 당해주기도 피곤하다. 당하는 것도 피곤하다. 이렇게 드렸어요. 마지막 댓글은 북한은 위기에 몰려있다. 백기를 들 날이 멀지 않았다. 묵직하게 강하게 기다려야 한다. 미국 제재로 딜을 미국 제재로 딜을 못해 예민해 있고 그 끝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제재로 뭔가 지금 힘드니까 이러는 거다. 이렇게 또 분석도 해 주셨습니다. 자, 댓글을 올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는데 역시 정치 주제인데요. 짧게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후 통첩 민주당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한다. 속수무책 통합당 강경론과 현실로 사이에서 고심을 하고 있다.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가 가장 핵심이죠. 이거에 대해서 타협이 안 되고 있어요. 두 정당 모두 이거 꼭 가져가야 된다니까 자리는 하나인데 두 정당이 가져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대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쭉 있는데 여기 뭐 김태년 원구성 위한 행동 돌입한다. 오늘 뭔가 한다. 그래서 통합당 법사위원장 사수 목소리 여전하다. 일부 의원들은 실리적 선택 주장.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사진 좀 봐주세요. 이렇게 지도부들이 강하게 부닥치고 있어요. 법사위원장 자리로. 그런데 사진 보시면 초선 의원들입니다. 여야의 초선 의원들이요. 각각의 지도부 주장과 같은 내용을 하면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초선 의원. 초선 의원들은 뭔가 참신하다. 그리고 뭔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똑같이 여야 초선들이 그냥 지도부와 같은 내용 했어요.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도 있습니다. 치킨 게임 치닫는 법사위 댕창절 여야 초선도 가세했다. 그렇습니다. 뭐 그냥 여기 보면 범여권 초선 53명 기자회견 했습니다. 통합당 고집은 총선 불복이다. 이러면서 막 비난했고요. 야당 초선들은 여당 독식 규탄한다.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은 일하는 국회, 준법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고 6월 15일 월요일 반드시 국회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를 하고자 기자회견을 기획하였습니다. 21대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는 새로운 국회 질서를 만들어내라는 국민의 헌법적 결단입니다. 국난을 극복하기에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발목 잡기에는 효과적인 기존 질서를 탈피해야 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균형의 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1야당에 배정해 왔다는 점,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의 원칙이면서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특히 초선들은 원칙과 관행에 있어서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초선들은 우리더러 그것을 원칙과 관례를 저버리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양보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쪽에서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제1야당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을 양보, 통큰 양보로 보장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치는 타협 아닙니까? 근데 초선 의원들,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됐죠. 갈등과 대립의 앞에서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금태섭 전 의원의 그 전 의원 사건에 대한 학습 효과라고 보고요. 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 반드시 보복받는다, 찍힌다 이걸 봤기 때문에 여야 공의 의원들이 어쨌든 지도부와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를 보인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의원들이 그 각 한 명 한 명이 개개인이 그 헌법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이 사실은 그 한 100명이 넘어가고 특히 여당같이 한 177명 되면 각자의 생각과 이 같은 당내에 있지만 스펙트럼이 다양해야지 건강한데 이렇게 한 목소리만 나오고 있고 전부 다 이 양쪽 다 강경론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늘 우려를 하지만 강경론이 득세한 집단은 결국은 우리가 그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집단이 움직이게 되고 그다음에 망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용기 있게 정치란 게 능력도 능력이지만 능력보다 더 우선되는 거는 용기고 특히 그 용기는 열정과 용기, 정의감은 초선 의원들한테 더 요구되는데 이 초선 의원들이 어쨌든 공천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정당과 다른 목소리 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윤경호 의원님. 이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연장인데 국회의원 모두가 다 헌법기관이에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한, 책임, 의무가 다 있습니다. 초선 의원이지만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기들 소신과 책무를 다해서 저기에 섰는지 그걸 스스로들은 알 거예요.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동원되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초선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저분들을 모욕하는 발언일 수 있습니다. 정말 소신이 그렇다면 그 자체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핵심인 법사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과거에 의회가 다수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소수 야당의 견제장치로서 활용이 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조금만 시계를 돌리면 뭐 특정인을 제가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이 직전에 20대 국회 마지막에 법사위원장 같은 분이 보여줬던 그런 행태 그런 걸 국민이 또 보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법사위의 권한, 자꾸 심사 이거를 세계 어느 의회에도 우리밖에 없다고 하니 이걸 결국은 고쳐야 된다. 이건 국회 사무처나 법제처나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주고 법사위는 법사위의 본연의 역할로 하는 걸로 상임위를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등의 핵심이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그 법사위 자체를 좀 손질하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얘기가 국회에서 나왔으나 지금 분위기에서는 워낙 갈등들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또 잠잠해지고 마른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그리고 군함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군함도 희생자 기리겠다던 일본. 조선인 차별 않고 귀여워했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니었어요? 문제가 많았다는 거? 도쿄 정부시설에 전시 코너를 개설했는데 2015년 분명히 우리에게 세계에게 약속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등재 당시 유네스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고 강제성이 있었고 이런 거 피해본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유네스코 요구사항과 상반된 내용입니다. 한국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대놓고요. 최영철 편집위원. 이거 안면몰수 아닙니까? 잡아떼는 실력은 일본이나 북한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잡아떼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황당한데요. 사실 뭐 중국도 잡아떼는 실력으로는 뭐 일본 만만치 않은 나라. 우리나라 주변에 다 잡아떼는 사람들만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지금? 그들을 어떻게 혼내야 할까에 대해서 참 의문이 드는데 저희가 참 실력이 모자라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는 일본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일본은요 지금 그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서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은 반성했는데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보통국가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국가,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감춰야 됩니다. 과거가 세계 사람들이 안다면 저놈이 또 나쁜 짓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일본이 보통국가가 된 것을 세계가 반대해갔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국제사회와 함께 일본의 만행을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면 독일의 사례를 잘 살펴보고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리가 독일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된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반성하고 사죄했는데 일본은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부끄러운 모습을 더욱더 알리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항의만 하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